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가 통째로 빠지는 거대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죠. 많은 차량들이 출퇴근을 하고 일상적으로 오가는 도로인데요. 달리던 앞차가 사라지는 일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큰 위험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 싱크홀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로가 통제되고 사람이 다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반이 안정적이라서 싱크홀 발생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싱크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5년간 주요 발생 원인을 보면 하수관 손상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하수도관 손상을 비롯해서 대규모 공사의 영향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우리 개인이 조심하고 예방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도시에서는 자칫 더 큰 붕괴가 생기고 대규모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관계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싱크홀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습니다. 지금 발 닿는 모든 곳들이 불안하게 여겨지게 됐으니까 말이죠. 8월 3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진짜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차 안에 계신 분들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 대책과 관련해 정보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시간인데요. 전기차 화재 이후에 생긴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요즘 어딜 가나 점원은 없고 기계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 것도 진땀 빼는 풍경들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결혼식장에도 이 기계가 등장해서 축의금을 입금하면 식권과 주차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진짠가요? 네, 이 기계는 식당이나 카페, 식당, 극장 등 각 매장과 공공장소에 설치돼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무인정보 단말기 기계를 뭐라고 할까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브버그, 팅커벨 이런 생소한 이름의 벌레가 갑자기 많아져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관련된 서울시 조례안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조례안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57개 시민환경단체들로 이뤄진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시민 모임은 해당 조례안은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이더라도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불편을 이유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까지 38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요. 또 대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불편하다는
민원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방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곤충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키우고 어떤 곤충도 죽일 수 있는 데스노트가 될 수 있다.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한다고 하지만 특정 곤충만을 죽이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조례안을 살펴보면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 상업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 이걸 대발생 곤충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시장의 책무로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곤충을 방제하는 걸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조례안 제안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조례안을 발의한 윤영희 서울시 의원은 시민 불편을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서 러브버그,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팅커벨, 동양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 지역 또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임. 현행 법률과 조례상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시민들의 민원 폭증에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올해 5월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8,121건이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45% 증가한 것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해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하여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환경단체들이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이기도 한데요. 친환경적 곤충 방제는 사실인가? 다시 말하면 환경을 해치지 않고 특정 곤충을 없앨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거든요. 네. 시민 모임은 해당 조례안은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이더라도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불편을 이유로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불편하다는 민원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방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곤충의 데스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한다고는 하지만 특정 곤충만을 골라서 죽이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친환경 방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근데요, 왜 우리 천연 유래 성분 살충제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조례가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벌레의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대발생 상황에 이르고 살충제를 뿌려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살충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제충국 이런 천연 유래 성분을 가지고 만든 살충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해서 또 친환경이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 살충제는 말 그대로 벌레를 죽이는 약이잖아요. 근데 벌레가 사람보다 자연에 가깝고요. 근데 벌레가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데 사람이 불편하다고 약을 뿌려서 벌레를 죽인다면 그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벌레 한 종류를 싹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가 있을 테고 근데 이 상위 포식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살충제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 생물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인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살충제라면 그 먹이 사슬을 따라서 계속 그 동물의 체내에 살충제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끈끈이 트랩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한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게 생각만큼 벌레를 구제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벌레가 까맣게 달라붙은 채로 주렁주렁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 이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구제 대상 벌레 이외에 다른 많은 벌레들이 함께 죽는 악영향도 우려가 됩니다. 그 최근 문제가 됐던 벌레들이 러브버그, 팅커벨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 앞서 살펴봤듯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나요? 네, 이게 민원의 이유를 살펴보면 징그럽다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너무 많이 날아와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겠다. 몸에 달라붙는다. 불을 켜놓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네. 너무 많고 징그러운 것 말고는 특별하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러브버그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짝짓기한 상태로 날아다녀서 이 러브버그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유충은 흙바닥에 살면서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고요. 그리고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나 새의 먹이가 돼서 사람한테는 이로운 익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팅커벨은 동양하루살이의 별명인데요. 이 동양하루살이는 불빛을 보고 달려들어서 미관상 불편을 주지만 입이 태하해서 사람을 물 수가 없대요. 그리고 감염병을 옮길 수도 없고요. 무해한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하루살이 유충들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성충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벌레들이 보인다면 우리 동네는 물이 깨끗한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레들이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날아와서 우글우글거리면 이게 확실히 불쾌감은 들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혹시 있을까요? 이 사람이 벌레를 혐오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병을 옮긴다는 이유일 겁니다. 실제로 뭐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곤충은 병을 옮기고 네. 있죠. 그리고 사람의 피를 빠는 곤충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학습을 통해서 곤충을 혐오하게 된다. 이런 가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은 벌레를 만지거나 관찰하는 걸 별로 꺼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벌레를 좀 더 싫어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벌레로 인한 불쾌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건 벌레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기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곤충으로 꼽히는데요. WHO에 따르면 매년 4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은 댕기열이라는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또 일본 뇌염, 치쿤쿠니아병, 항열병, 지카 바이러스 이런 병들도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인류는 이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오랜 싸움을 벌였지만 모기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DDT라는 굉장히 독한 화학약품도 개발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내성이 있는 모기가 등장을 하면서 박멸에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이 대발생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나 동양 하루살이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린다고 해도 박멸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비교적 깨끗한 지역에서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강동, 송파 이런 상류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경기도 구리, 하남 이런 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여기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서 살충제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야구 팬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잠실 야구장에 이 동양 하루살이가 하얗게 날아들어가지고 경기에 방해를 줄 정도로 많이 날아드는 장면.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야구장의 조명탑 밝은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당장 벌레들이 엄청나게 날아들면 불편하고 또 좀 불쾌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은데 대처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동양 하루살이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두 종류가 대발생하는 시기는 지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동양 하루살이는 빛에 모여드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주면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 외출 시에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몸에 좀 덜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싫으면 출입문 틈새와 방충망 점검에서 뚫려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원래 자연은 곤충의 땅이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잠시 빌려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 불쾌감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 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이달 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화재 충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된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고통받는 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일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막연한 공포감과 기피 현상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제 현대차 기아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참고 자료까지 냈는데요.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학훈입니다. 네. 아, 근데 전기차 얘기 물어보기 전에 하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제 싱크홀 사고 보셨죠? 네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전기차였으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전기차나 뭐 자동차,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푹 빠진 상태인데 거기 밑에 뭐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파손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그게 전기차다 일반 차다라고 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포비아가 있었는데. 그렇죠. 진짜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전기차 사기 두렵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 감소로 이어지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기차 포비아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너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몰매를 맞는 듯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청라지구 화재 때문에 이게 전기차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사실 하는데 좀 팩트로 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 텐데 그래서 너무 포비아, 뭐 공포감을 조성한다, 전기차는 뭐 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약간 좀 그렇게 됐으면 오늘 종교를 좋겠는데. 한번 좀 짚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제가 반대되는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전 아직 포비아가 있거든요. 이제 어제 그 현대 기아차가 선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를 했다면서요, 그죠? 네네. 근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일명 BMS에 담긴 이 첨단 기술까지 알리면서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고 하는데 먼저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이제 배터리는 이제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셀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로부터 팩, 모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그 셀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셀의 어떤 상황이나 셀의 어떤 전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또 배터리의 정보를 이제 전산센터로 보내서 그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전산센터에서 실제 차주한테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종의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되는 우리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쉽게 그러니까 어제 뭔가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배터리의 머리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불안감을 덜 만한 내용이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배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그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막 그리고 이온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전해질이라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의 온도가 이게 액체로 만들어져 있는 전해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근데 그게 보통 제가 전기차가 없어서 네네네. 그렇긴 한데 전기차를 운전할 때 예를 들면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경고 막 이런 게 뜨나요? 뜨죠. 그래서 그런 그 메시지들은 이제 다 뜨고 있고 사실 그런 정보들이 자동차 제작사로 올라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받아요. 차를 사면. 그래서 원격으로 시동도 걸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자동으로 핸드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업데이트하는 거 해줘요. 여기에 관련된 배터리의 정보도 그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배터리 온도가 과다하게 올라갔다 또는 전압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네네. 고객한테 정보가 이제 문자 메시지로 가거나 뭐 이래요. 그래서 금산에서 발생했던 그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사전에 고객한테 그 메시지가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게 법인차이기 때문에 그 고객한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된 거죠. 실제 운전하는 고객한테 간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위험하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운전하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가 가도록.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뭐 문제가 앞으로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고도화가 되면 충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메시지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네네.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오나요? 그렇죠. 빨리 탈출을 하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문자 메시지로 오거나 아니면 실제 차 안에 있으시면은 계기판에 지금 배터리 온도가 과열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 사전 예측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불이 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배터리 정보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터리가 일단 좀 더 궁금한데요. 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전기차 배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화재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좀 커졌는데 특히 이제 중국산 NCM 배터리 이게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용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양극재 원료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 구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양극재 그럼 우리 건전지의 플러스 생각하시면 되고 음극재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갈라놓는 이게 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으면 우리가 일명 쇼트 또는 단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붙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분리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은 그 분리막에 뚫어져 있는 홀을 통해서 이온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NCM 같은 경우는 양극재의 재료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양극재를 사용하는 거고, NCA는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양극재 재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고 우리는 NCM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NCM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밀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용량이 좀 적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네네. LFP는 이제 공간은 밀도는 작지만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게 인산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전기차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긴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LFP 같은 경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 대신 가격이 싸다. NCM은 밀도가 높고 거리는 많이 가지만 그 안에 이제 화학적인 작용이라든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CM이 주로 만들어지고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가 NCM, 중국이 LFP. 네. 네. 근데 이게 그 열폭주 현상, 네. 아까 말한 그 위험한 네. 그게 대부분 NCM 배터리 우리가 많이 쓰는 거기서 발생한다면서요? 사실 이제 이 전기차 화재의 성향 이 분석을 좀 해보면 배터리 내부에서 제조 불량이나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온도 변환에 의해서 배터리 자체에서 발생되는 프로테이지하고 실제 사고에 의해서 배터리가 아닌 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그 화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실제 그 사고에 의한 화재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배터리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테이지는 낮지만 그런 그 열폭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붙으면 그 셀이 굉장히 많은 셀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직렬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셀이 잘못돼서 다른 셀까지도 전이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가스 우리가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스가 발생해서 그 보면 화재 나오는 거 보면 축 뭐가 이렇게 축 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오고 하얀 연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은 배터리 자체에서 어떤 뭐 물론 뭐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제조 불량이나 아니면 충격, 습도, 온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좀 열폭주라는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섭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도 더 많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S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화재를 끌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BMS가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국내 배터리 업계가 NCM 배터리 개발에만 집중해 왔다고 들리던데 맞나요, 일단? 일단은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사실 니켈, 코발트, 망간 자체가 이제 그 가격대들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만들 때 배터리 가격이 거의 굉장히 한 40%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원자재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은 없으니까 수입해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을 많이 첨가를 하게 되면 사실 비싼데 용량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단위 면적당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니켈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NCM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서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차량이라는 게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비싸기도 하지만 좀 단가가 낮은 차량들, 판매 가격이 낮은 차량들은 NCM 배터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자체가 높아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도 적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이 LFP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은 거꾸로 NCM 배터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쪽은 그러면 고급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은? 그렇죠. 이제 NC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NCM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그 주행거리를 길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NCM이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화재가 난 거는 어쨌든 그 중국산 NCM 배터리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중국산 배터리 피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품질에 문제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초에 발표할 당시는 CATL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CATL 제조사가 이제 배터리 제조사 CATL이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거는 그 글로벌 순위로 한 8위에서 10위 정도 되는 파라시스라는 제품이 들어간 게 사실은 공분을 산 거예요. 제품 자체가 파라시스라는 제품이 제조사의 중국 제조사인데 파라시스사의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이 공분을 사게 됐고 실제 파라시스 제품이 들어가서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운전자분들이 사실은 글로벌 순위에 한국이 거의 뭐 랭크돼 있는 게 세계 회사가 2등, 3등, 뭐 4등 위에 있는데 그런 거를 안 쓰고 이제 중국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파라시스 제품 이 밑에 있는 제품을 써서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의 어떤 그
뭐 특허 건수도 사실 많지 않은 네, 그런 네. 업체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화 생산이나 설계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되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기를 사실 원하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제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배터리예요. 화재 발생. 근데 막 그 아까 네. NCM이 있고 LFP. 중국이 이제 LFP가 있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은 또 NCM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우리는 반대로 LFP를 간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화재 안전 면에서 보면 LFP가 더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밀도 자체가 화학적인 작용, 그 안에는 이제 뭐 이온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큰 공간에서 이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밀도인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하고 사실 LFP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넓은 상태에서 이온을 하니까 화학적 반응이 크게 이제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트렌드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LFP다 NCM이다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건수, 화재가 발생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아예 안 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전해질 자체가 액체 전해질, 액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지금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NCM이든 LFP든 사실은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고체 전해질 쪽으로. 그러니까 액체가 아닌 고체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고체 전해질 그걸로 네. 가면은 굉장히 안전하다. 현재까지는 이제 고체 전해질로 가면 아무래도 액체라는 게 이 배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는 32도에서 36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히팅을 시켜야 되고 너무 더운 여름에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면 쿨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배터리 온도가 내부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60도씨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충격. 자동차는 이제 막 충격을 받으면서 가잖아요. 충격에 있을 땐 그 안에 액체가 사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또 화학적 반응이 생겨서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고체 전해질로 가면 온도의 영향이나 충격의 영향이나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을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출고된 건 없지만 2027년에서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상용화 빨리 좀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약이 조금 없어질 수 있죠. 그때쯤이면 이게 나오나요? 2027? 나오죠. 예.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 전기차를 지금 살 때가 아니다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불안하죠, 사실은. 네. 뭐 근데 사실 너무 이제 불안만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이제 뭐 전기차를 타진 않습니다만 뭐 타야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컨카로 좀 구매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내 차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실제 화재 비율을 보면 출고 대비해서 한 0.025%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갖거나 그러시진 않아도 되고 배터리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소비자들이 배터리 원산지를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밝히는 느낌이거든요. 안 밝혔었죠. 예, 이 밝히는 게 어렵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는 않고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았었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밝혀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밝히긴 했는데 차에 들어가는 그 원산지 이 어느 배터리가 들어가냐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일반 운전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국산 배터리냐 중국 배터리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 공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뭐 CATL이 들어갔냐, 아니면 삼성이 들어갔냐, 아니면 뭐 LG가 들어갔냐,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고를 때도
나는 국산을 사겠다. 선택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함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많이 뭐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주차해 둔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 듣는 게 과충전. 이거 위험하다. 이제 요 정도 얘기만 나오는데. 이 과충전이란 말은 이런 거잖아요. 100%보다 더 많이 충전되는 걸 과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과충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100%라고 거기에 표시가 돼도 우리가 이제 그 안전 마진을 고려해 가지고 한 95% 정도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100% 충전이 해도.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100% 충전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넘었을 때 과충전이라고 그러고 100% 충전하는 걸 우리가 완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충전이라는 건 사실 표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100% 만약에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101%, 102%라고 표시가 돼야 과충전인 거죠. 그래서 과충전이라는 것은 표시할 수도 없고 그거 이상 빈 공간에 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주병에 맥주를 병뚜껑까지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과충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과충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모빌리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버차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그 기존에 그 오버차지가 약간 일어서 문제가 발생됐던 차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충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전마진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면 과충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없는 거죠, 사실은. 말씀 들어보면. 없는 거죠. 100% 충전해도 100%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5%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과충전 얘기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기존에 뭐 어떤 차종이 그런 과충전에 의한 화재로 리콜이 한번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충전에 너무 이렇게 오리엔트돼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지금은 아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좀 불안하다. 100% 충전하는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들은 차가 어떻게 되냐면 설정 모드에 가면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몇 프로까지 충전하겠다. 급속 충전은 80%. 완속 충전은 90% 이렇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100% 충전해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정 모드에 가서 80%, 90% 설정해서 가면 충전을 하면 배터리에 80%만 충전이 되면 차단이 되고 90% 가면 차단이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시다 하시면은 그렇게 안전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살짝이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과충전 이런 거는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핸드폰도 애초에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포비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궁금한 점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의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키오스크였습니다. 1147님, 키오스크 어렵습니다. 뒷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다고. 맞아요. 2277님도 키오스크 정답 보내주셨고요. 6472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4467님 참 이거 사용하기 힘듭니다. 커피 한 잔, 영화 티켓,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든 60대 이후 세대에겐 힘들다고. 안 그래도 진짜 뒤에 서 있는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도와드리겠다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교육을 하는 데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럼 여행 떠나요. 지훈
씨는 휠체어를 타게 된 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동 중 휴게소에 들렀는데 마침 휴가철이라 장애인 주차구역에